안녕하세요. 스몰인사이트 경제TV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헷갈려 하셨던, 그리고 실제로 큰 사건으로 번졌던 라임 사태를 예로 들면서 사모대출과 사모펀드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 돈이 어떻게 흘러가는 구조인지 경제 파워블로거 빅인사이트 메르님의 글을 바탕으로 한번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라임 이야기로 잠깐 돌아가 보겠습니다. 2012년 3월 30일 작은 투자자문사 하나가 설립됩니다. 딱딱한 금융사 이미지 말고 라임처럼 조금 더 풋풋하고 상큼한 느낌을 주고 싶어서 회사 이름을 라임 투자자문이라고 지었다죠. 창업주와 임직원들이 191억 정도를 모아서 시작을 했는데요. 이 돈이 2년 만에 운용 규모 7천억으로 커집니다. 운용 잘한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하면서죠. 2015년 12월 16일 이 회사는 사모펀드 인가를 받으면서 이름을 라임자산운용으로 바꿉니다.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사모펀드 시장의 플레이어가 됩니다. 여기서 잠깐 사모펀드 정의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사모펀드는 말 그대로 소수의 투자자에게 자금을 모아서 기업 인수, 부동산, 각종 자산에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주로 거액 자산가, 기관이 대상이었죠. 예전에는 한 펀드에 모을 수 있는 투자자 수가 최대 49명, 최소 투자 금액은 5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금수저 전용 시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15년에 규제가 바뀝니다. 최소 투자 금액이 5억에서 1억으로 낮아져요. 1억이면 나도 한번? 하는 개인들이 들어올 수 있는 문이 열린 겁니다. 하지만 여전히 49명이라는 인원 제한은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액을 많이 모아서 크게 키우기는 구조적으로 불리한 구조죠. 라임은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냅니다. 큰 엄마 펀드, 이른바 모펀드를 몇 개 만들고 그 밑에 자펀드를 잔뜩 붙이는 구조입니다. 엄마 펀드는 4개, 그 밑에 아들 펀드를 173개까지 달아서 각 펀드에 49명씩 소액 자금도 쓸어 담을 수 있게 설계합니다. 인원은 펀드당 49명 제한이지만 펀드를 여러 개 만들면 전체 인원은 사실상 제한이 없어지니까요. 운용을 잘한다는 소문과 투자금 1억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게 된 사모펀드의 진입장벽 완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라임 운용 자산은 운용자금 6조 원대까지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럼 원래의 전형적인 사모펀드는 뭘 하느냐? 가장 일반적인 형태가 레버리지드 바이아웃 펀드, LBO 펀드입니다.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해서 몇 년 운영한 뒤에 비싸게 되파는 것, 이런 그림이 대표적인 예죠. 이런 딜은 몇 천억, 조 단위 돈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회사를 통째로 인수할 만큼 덩치가 안 되는 잔잔바리 사모펀드들은 다른 걸 합니다. 메자닌, 사모대출, 무역금융, 이런 것들이죠. 메자닌은 원래 건축 용어인데 이태리어로 1층과 2층 사이의 중간층을 뜻합니다. 금융에서 메자닌은 주식과 채권 사이 성격을 가진 상품으로 대표적으로 전환사채 CB, 신주인수권부사채 BW, 교환사채 EB 같은 것들입니다. 라임도 이런 메자닌, 그리고 사모대출, 무역금융 같은 쪽에 많이 들어갔습니다. 사모펀드는 보통 3에서 5년 정도를 보고 투자합니다. 그 기간에는 투자자에게 돈을 돌려줄 일이 거의 없도록 설계하는 경우가 많죠. 이걸 폐쇄형 구조라고 합니다. 그런데 라임은 폐쇄형과 개방형을 같이 운용했습니다. 개방형으로 중간에 환매를 열어준 거죠. 이게 가능했던 건 TRS, 토털 리턴 스왑 때문입니다. TRS는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입니다. 투자할 때 펀드 자금 30에서 50%만 쓰고 나머지는 금융기관 돈을 빌려서 투자합니다. 내 돈을 다 집어넣지 않고 일부는 현금성 자산으로 따로 쥐고 있으니까 투자자들이 중간에 환매를 요청해도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는 꽤 그럴듯해 보이는 구조였습니다. 문제는 소문에서 시작됩니다. 라임이 대출해준 중견기업 몇 군데가 위험하다는 얘기가 여의도에 돌기 시작했고 정보 빠른 강남 사모님들부터 내 돈 빼달라는 환매 요청을 넣었습니다. 이게 다시 입소문을 타면서 환매 요청이 폭발합니다. 이때 금융기관들은 라임의 TRS를 더 이상 안 해주기 시작합니다. 기존 TRS도 연장하지 않고요. 그동안 환매 대응용으로 쥐고 있던 현금성 자산들이 TRS 상환에 먼저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돈이 바닥이 나버린 거죠. 여기에 무역금융이 또 하나의 문제였습니다. 무역금융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나이키로부터 1,000억 원짜리 신발 주문을 받은 회사가 있다고 치면 이 회사는 나이키의 주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립니다. 원자재를 사서 신발을 만들고 납품하면 나이키가 1,000억을 입금해 줍니다. 그 돈으로 빌린 대출을 갚는 구조죠. 라임은 미국과 남미 쪽 이런 무역금융 펀드에도 돈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미중 무역 분쟁, 남미 환율 문제 등이 겹치면서
이 무역금융펀드 두 군데가 동시에 꼬여버립니다. 미국 펀드는 사실상 무기한 환매 중단, 남미 펀드는 6년 뒤에 환매해주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개방형 펀드에 넣었던 투자자들이 당장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정작 돈이 묶여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쯤 되면 선택지는 하나입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들고 있던 자산을 팔아서 환매 신청한 사람들 돈을 돌려주는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먼저 환매 신청한 사람들에게 돈을 다 주고 나면 나중에 남은 사람들 몫이 없어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라임은 결국 앞으로 관리가 필요할 것 같은 사람들에게까지 먼저 환매 자금을 돌려줬고 결과적으로는 환매가 진정되지 않으면서 전면 환매 중단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라임 사태를 통해 본 구조이고요.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모대출과 사모펀드는 어떤 관계인가? 빅인사이트 메르님의 한 줄 코멘트를 그대로 빌리면 이렇습니다. 사모대출과 사모펀드는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대형 사모펀드는 회사를 사서 구조조정 후 되파는 LBO 펀드가 많고 규모가 작은 잔잔바리 사모펀드들이 사모대출을 많이 하는 편이다. 즉, 사모펀드는 그릇이고 사모대출은 그 그릇 안에 담을 수 있는 여러 투자 전략 중 하나일 뿐입니다. 라임의 경우 사모대출, 매자닌, 무역금융 이런 비교적 복잡한 전략들을 섞어서 쓰다가 TRS 레버리지, 개방형 구조, 환매 압력, 무역금융 문제까지 여러 리스크가 한꺼번에 겹치면서 폭발한 케이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메르님의 글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모대출과 사모펀드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대형 사모펀드는 기업 인수, 매각 LBO의 중심이고 작은 펀드들이 사모대출을 많이 한다. 사모대출 문제는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주기적으로 터진다. 남의 돈을 고수익으로 굴리는 데는 항상 무리가 따른다. 세상에 공짜는 없고 강남 사모님들 정보는 정말 빠르다. 금융기관은 날씨 좋을 때 우산을 빌려주고 비가 오면 우산을 빼앗는 속성이 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복잡한 구조와 높은 수익률 뒤에는 항상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한 리스크가 숨어 있다. 사모펀드냐, 사모대출이냐의 이름보다 돈이 어디에, 어떻게, 어떤 레버리지로 들어가 있는지를 봐야 한다. 오늘은 메르님의 글, 사모대출과 사모펀드는 어떤 관계가?를 바탕으로 라임 사태를 다시 복기해보면서 사모펀드와 사모대출 구조를 살펴봤습니다. 이 콘텐츠는 메르님의 허락을 정식으로 받고 제작한 방송이고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르님의 원문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스몰인사이트 경제TV였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스몰인사이트 리서치 텔레그램에서 더 좋은 내용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주소는 아래에 있습니다.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